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늘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로스트 제너레이션을 이끌었던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사랑과 절망을 그린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한 여성을 사랑하기 위해서 밀주업으로 돈을 벌고 그녀 주변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맹목적인 사랑을 하는 개츠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개츠비의 어떤 점이 위대한 걸까요? 위대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을 만큼 개츠비는 과연 위대했을까요? 정답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인디북에서 출간했고 황성식님께서 옮긴 책입니다. 이렇게 좋은 책을 우리에게 선물해 준 작가와 번역가 그리고 출판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작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 앞부분을 조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은이 F. 스콧 피츠제럴드 1896년 미네소타주 세인트폴 출생이다. 프린스턴 대학교를 졸업하고 제1차 세계대전 때는 군대에 들어가 육군 소위로 임관되었다. 전후 1920년 새로운 세대의 선언이라고 할 만한 처녀작 낙원의 이쪽이 출판되자마자 문학 비평가들의 인정을 받았고 많은 독자를 얻어 경제적으로도 크게 성공하였다. 처녀작이 성공하자 그 여세를 몰아 단편집 말괄량의 아가씨와 철학자들을 비롯하여 장편 아름다운 저주받은 자들, 단편집 재즈 시대의 이야기, 대표작 위대한 개츠비, 장편 밤은 부드러워, 마지막 거물 등 많은 작품을 썼다. 그 중에서 출판된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은 위대한 개츠비였고 헐리우드를 다룬 마지막 거물도 상당한 평가를 받았다. 1934년에 출판된 밤은 부드러워가 좋은 평을 얻지 못한 데다가 명작 바빌론을 다시 방문하다를 포함한 단편집 기상나팔 소리를 출판하였던 1935년에는 4만 달러의 빚을 갚기 위해 헐리우드로 가서 시나리오 작가가 되었다. 그러나 시대는 이미 로스트 제너레이션의 인기 작가를 받아들이는 단계를 넘어섰고 알코올 중독과 병고에 시달리면서 재기를 위하여 마지막 거물을 집필하던 중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위대한 개츠비. 내가 아직 어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쉽게 남의 말에 화를 내곤 하던 시절의 일이다. 그때 아버지는 내게 한 가지 충고를 해주었다. 그 이후로 나는 아버지의 충고를 항상 마음속에 되새기곤 했다. 남의 잘잘못을 따질 때는 언제나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너처럼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버지는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충고 속에 보다 깊은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굳이 길게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와 나는 서로 통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경우 보다 신중하게 처신을 하게 된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런 습관에 몸에 밴 덕분에 나는 다소 엉뚱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다. 때로는 성가시게 치근덕거리는 사람들을 상대하느라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이런 성격의 소유자는 나 같은 사람을 금방 알아보고 가까이 접근해 오게 마련이다. 대학 시절 나는 별로 친하지도 않던 사람들에게서 은밀한 고백을 듣게 되곤 했다. 이 때문에 보기와는 달리 음흉하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 내가 먼저 나서서 비밀을 털어놓도록 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나는 누군가가 마음속의 비밀을 털어놓을 것 같은 기색이면 잠이 든 채 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때로는 상대의 반감을 살 만한 경박한 짓을 하기도 했다. 젊은이들의 은밀한 고백이란 적어도 그 표현법에서만큼은 남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심리적인 부담 때문에 횡설수설하기가 십상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어떠한 의견 표명도 삼가고 있다는 것이 상대에게는 무한한 희망을 주기도 하는 모양이다. 아버지가 점잖게 말한 것을 나 또한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이 되겠지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사고는 저마다 다르게 갖고 태어난다. 나는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기라도 한다면 뭔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닐까 하고 염려하곤 한다. 어쩌다 보니 나의 너그러움을 자랑한 꼴이 되고 말았지만 나의 너그러움에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행위 중에는 단단한 바위에 뿌리를 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질퍽한 늪에 근거를 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나는 그것이 무엇을 기반으로 한 것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지난 가을 동부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차림으로 언제까지나 도덕적인 자세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무슨 특권이라도 지닌 듯 인간의 마음속을 기웃거리며 야단스럽게 나서는 사람들의 행동에 그만 진저리가 났던 것이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이 책의 주인공인 개츠비만은 예외다. 사실 개츠비는 내가 노골적으로 경멸하는 모든 것을 갖춘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다. 만일 개성이라는 것이 일종의 멋진 몸가짐을 말하는 것이라면 개츠비에게는 15만 킬로미터 밖에서 일어난 지진을 측정해내는 어떤 복잡한 기계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 현란한 개성과 희망찬 앞날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 같은 것이 있었다. 이 같은 감수성은 거창하게 창의적인 기질이라고 불리는 그런 매력 없는 감수성과는 다른 것이다. 그것은 희망을 갖게 하는 천부적인 재능이요. 내가 지금껏 그 누구에게도 발견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할 일종의 낭만적인 감수성이다. 결국 개츠비가 옳았다. 내가 무사람들의 대단하지 않은 슬픔이나 숨이 막힐 정도로 우쭐거리는 모습에 잠시나마 관심을 갖지 않게 된 것은 개츠비를 통해 그의 꿈이었던 자리에 더러운 먼지를 떠돌게 한 것 때문이다. 우리 집안은 중서부에서 3대에 걸쳐 살아온 부유한 명문가였다. 캐러웨이 가문은 이곳에서 시족을 이루며 있었고 버클루 공작의 후손이라고 전해진다. 큰할아버지는 1851년에 미국으로 건너와 남북전쟁 때 철물 도매상을 시작했다. 마땅히 가야 할 전쟁에는 사람을 사서 대신 보냈다고 한다. 지금은 그 철물 도매상을 아버지가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다. 나는 큰할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사람들은 내가 큰할아버지를 무척 닮았다고 한다. 물론 아버지 사무실에 걸려있는 차가워 보이는 큰할아버지의 초상화를 두고 하는 말이다. 나는 아버지보다 꼭 25년 늦은 1915년에 에일 대학을 졸업했다. 대학 졸업 후 얼마 안 되어 1차 세계대전이 터져 튜톤족의 때늦은 이주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때 나는 독일에 대한 미국의 역습을 마음껏 즐겼기 때문에 집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들뜬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미국의 중서부 지방은 이제 세계의 중심지가 아니라 우주의 초라한 변두리처럼 보였다. 나는 동부로 가서 증권업을 배워야겠다고 결심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증권업에 관계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 한 사람 정도야 더 끼어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백모님이나 백부님은 마치 내가 다닐 대학의 예비학교를 선택하듯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끝에 그것도 괜찮겠지 뭐 하고 마지못해 승낙했다. 아버지도 1년간 생활비를 대겠다고 약속했다. 이런저런 일로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1922년 봄 나는 아주 눌러살 작정으로 동부로 옮겨왔다.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뉴욕 시내의 거처를 정하는 일이었다. 곧 무더운 계절이 시작될 것이고 드넓은 잔디밭과 숲을 떠나온 직후라 사무실의 젊은 동료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마을에 다 같이 집을 하나 얻자는 제안을 해왔을 때 정말 멋진 생각처럼 들렸다. 그가 찾아낸 집은 월 $80짜리 낡고 허름한 단층집이었다. 그러나 막상 이사할 때가 되자 그는 정금 발령을 받아 워싱턴으로 떠나고 나 혼자서 이사를 하게 되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개 한 마리와 낡은 자동차 한 대뿐이었다. 이사 후 핀란드인 가정부를 고용했다. 그녀는 나를 위해 침대를 정리하고 전기난로 위로 몸을 구부리고는 알 수 없는 혼잣말로 핀란드 속담을 중얼거리며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었다. 처음 며칠은 외로웠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나보다 늦게 이곳으로 이사온 한 남자가 길에서 나를 불러 세웠다. 웨스트 에그에는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나는 그의 물음에 성의껏 대답해주고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갔다. 그때부터 더 이상 외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나는 그가 안내자이자 개척자이고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살아온 주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뜻밖에도 그 남자가 내게 이런 생각을 심어준 것이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고 나뭇가지의 새순들이 고속으로 촬영한 영화에서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싱싱한 잎으로 자라는 것을 보면서 인생은 여름과 함께 다시 시작된다는 지금까지 몇 번이고 품어왔던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다. 읽어야 할 책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생동감이 넘쳐나는 분위기 속에서 풀이 죽어 있기에 나는 너무나 건강했다. 나는 은행 업무와 신용, 투자 신탁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샀다. 그것들은 조폐국에서 막 찍어낸 화폐처럼 붉은 빛이나 황금빛을 발하며 내 책장에 꽂혀 마이더스와 모건, 미너시스만이 알고 있는 성공의 비결을 내게 가르쳐주는 듯했다. 나는 다른 분야의 책들도 많이 읽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대학 시절에도 문학에도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1년 동안 예일 뉴스에 제법 품위 있고 진지한 논설을 쓰기도 했다. 나는 지금의 내 생활에서 이러한 것들을 되살려 전문가 중에서도 모든 학식을 고루 갖춘 이른바 박식하고 원만한 사람이 되어볼 작정이었다. 내가 북아메리카에서도 가장 특이한 마을에 집을 얻게 된 것은 우연이었다. 서반구 안에서도 가장 발달한 지역인 롱아일랜드 해협에 이름뿐인 만을 사이에 두었을 뿐 그곳은 마치 헛간에서 뒹구는 달걀처럼 튀어나와 있었다. 그렇다고 완전한 달걀 모양은 아니었다. 그것은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연결된 한쪽 끝이 양쪽 다 찌부러져 있어 그 위를 날아다니는 갈매기들조차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날개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한 쌍의 달걀 모양이 그 형태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점에서 닮은 점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더욱 흥미를 끌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웨스트에그였다. 한 쌍의 달걀 중에서 비교적 사교적인 분위기가 덜한 쪽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두 지역 사이의 특이한 상황을 설명하는 데에는 피상적이고 진부하기까지 하다. 내가 새를 든 집은 웨스트에그의 돌출된 부분에 있었다. 롱아일랜드 해협에서 불과 5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는데 한 차례 12,000달러에서 15,000달러의 세를 주는 거대한 저택 사이에 끼어 있어서 더욱 초라해 보였다. 내가 세를 든 집의 오른쪽에는 어느 모로 보나 호화롭게 그지없는 대저택이 서 있었다. 노르망디의 어느 시청을 본뜬 건물이었는데 한쪽에는 담쟁이 덩굴이 엷은 수염처럼 뒤덮여 있고 그 뒤로 새로 세운 듯한 탑이 우뚝 솟아 있었다. 그리고 대리석 수영장과 5만 평이 넘을 듯한 잔디밭과 정원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이 집이 개츠비의 저택이었다. 아니 그 당시 나는 개츠비라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으니까 그런 이름의 신사가 사는 집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런 지경이니 내가 살던 집이 그 지역에서 얼마나 눈에 거슬리는 존재였겠는가.
그러나 워낙 볼품없는 집이었기에 사람들의 눈에 띌 염려도 없었다. 이름뿐인 만 건너편에는 해변을 따라 이스트에그의 호화로운 저택들이 빛나고 있었다. 내가 톰 부캐넌 부부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그것으로 낡은 차를 몰고 간 그날 저녁에 그 여름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톰의 아내인 데이지는 나의 육촌 동생이었고 톰은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나는 전쟁 직후 시카고에서 그들과 같이 이틀을 지낸 적도 있었다. 톰은 운동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특히 미식축구에서는 예일대학 축구부 창립 이래 가장 강력한 스크럼 선수였다. 국가대표급 선수이긴 했지만 2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미 정상에 올라 있었기에 그 후로는 무슨 일을 해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인물이었다. 그의 집안은 굉장한 부자였다. 대학 시절엔 돈 씀씀이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시카고를 떠나 동부로 이사를 한 뒤에도 그는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레이크 퍼리 토로에서 폴로 경기용 말 한 대를 끌고 왔기 때문이다. 내 또래에 지나지 않는데 그런 일을 할 정도로 돈이 많다니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들 부부가 왜 동부로 왔는지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들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프랑스에서 한 해를 보내기도 했다. 프랑스에서 돌아온 후에는 폴로 경기를 하며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을 찾아 이리저리 바쁘게 돌아다녔다. 데이지는 내게 전화를 걸어 영원히 이곳에서 살고 싶다고 했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데이지는 몰라도 톰은 아니었다. 그는 무슨 일이든 만족하지 못했고 이제는 두 번 다시 경험하지 못할 축구 시합의 극적인 흥분을 기대하며 평생을 떠돌아다닐 사람처럼 보였다. 따뜻한 바람이 불던 어느 날 저녁, 그리 친하다고는 할 수 없는 그들을 만나러 이스트에그로 차를 몰고 갔다. 그들의 집은 흰색과 붉은색으로 칠한 조지 왕조 시대 식민지풍의 거대한 저택이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정교하고 지어져 있었다. 해변에서부터 시작된 잔디밭은 해시계와 벽돌이 깔린 길, 불타는 듯한 하원을 지나 현관 쪽으로 400m나 계속되었다. 그것은 관성의 법칙 때문에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듯 산뜻한 담쟁이 덩굴로 변해 벽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저택의 정면에 저녁 노을을 받아 마치 불이라도 붙은 듯 이글거리는 프랑스식 창문이 일렬로 나 있었다. 그리고 승마복을 입은 톰 부캐넌이 정면 베란다에 서 있었다. 그는 대학 시절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그는 이제 엷은 갈색 머리칼과 꼭 담은 입술, 오만한 태도와 다부진 체격의 30대 남자로 변해 있었다. 번쩍거리는 거만한 두 눈이 얼굴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는 항상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여자 옷처럼 부드럽고 세련된 승마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육체에서 풍겨나오는 거대한 힘을 감추지는 못했다. 광택을 낸 가죽 장화도 겉 터질 것 같아서 맨 위에 끈은 묶기도 힘들 것 같았다. 얇은 상의 밑으로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우람한 근육이 꿈틀거렸다. 거대한 힘을 가진 잔인해 보이기까지 하는 몸뚱이였다. 거칠고 탁한 목소리는 성깔 있어 보이는 그의 인상을 한층 더 강렬하게 보이게 했다. 그의 목소리는 친근한 사람을 대할 때조차 고압적이고 경멸감이 담겨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대학 시절부터 그의 이런 오만함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내가 너보다 강하고 남자답다고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한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지. 그는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천장이 높은 현관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자 양쪽의 프랑스식 창문에 의해 간신히 집과 연결되어 있는 장밋빛 공간이 나타났다. 그 창문들은 약간씩 열린 채 연노랑색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창문 아래로는 집 안쪽으로 침입한 듯한 싱그러움을 안겨주는 잔디밭이 펼쳐져 있었다. 산들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와 커튼의 한쪽 끝은 안으로 다른 쪽은 밖으로 나부끼게 했다.
그 방에서 움직이지 않은 것은 커다란 의자뿐이었다. 그리고 그 의자에는 젊은 여자 2명이 강철 줄로 매놓은 기구라도 타고 있는 듯 앉아 있었다. 2사람 모두 흰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드레스 역시 잠시 집 주변을 날아다니다가 바람에 밀려 지금 막 이곳으로 들어온 것처럼 가볍게 나부끼고 있었다. 나는 잠시 커튼에 펄럭이는 소리와 벽에 걸린 액자의 흔들리는 소리에 정신을 빼앗기고 있었다. 바로 그때 톰 부캐넌이 뒤쪽 창문을 닫는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이 멎어 조용해지고 커튼과 2 여자도 방바닥 쪽으로 가볍게 내려앉았다. 2 여자 중 나이가 적어 보이는 여자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녀는 긴 의자 한쪽 끝에 몸을 쭉 펴고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다른 한 여자는 데이지였다. 데이지는 일어나려고, 아니 그렇게 하려는 듯한 몸짓으로 약간 몸을 움직였다. 그러고는 어색하지만 매력적인 웃음을 지었다. 덩달아 나도 웃어 보이며 방 안으로 들어갔다. 난 지금 너무 행복해서 몸이 굳어버릴 지경이에요. 데이지는 자기가 무슨 재치 있는 말이라도 한 것처럼 깔깔거렸다. 그리고 한참 동안 내 손을 잡은 채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동안 무척 보고 싶었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것은 그녀의 버릇이었다. 데이지는 턱 위에 뭔가를 올려놓은 듯한 여자의 이름이 베이커라고 내게 속삭였다. 데이지가 이렇게 속삭이는 것은 상대방의 얼굴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매력을 질투하는 사람들의 부당한 주장이었다. 내게 데이지의 이런 모습은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였다.